중금속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순, 납 이겁니다. 중금속과 암의 관련성 여기에 대해서는 소개한 바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이 가지는 피해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중금속이 암 생성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앞 영상에서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개별적인 중금속의 독성과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비소, 카드뮴, 순, 납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영상을 올리는 즉시 바로 구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이 무료라는 것은 잘 아시죠? 비소는 밀도가 5.73g/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금속 성질과 비금속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준금속 이렇게 부릅니다. 비소 자체하고 비소 화합물 이런 것들은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유독한 그런 물질들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가끔 사약을 내릴 때 비상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상이라고 하는 게 삼사나 비소 이런 것들을 재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소가 맛이나 냄새 이런 게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좀 무서운 사실입니다. 지하수에 비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거든요. 비소 함유량이 높은 지하수를 가진 나라는 미국, 인도, 중국, 멕시코 이런 곳이거든요. 여행할 때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오염된 지하수는 비소 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소가 함유된 물을 마시면 비소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팬데믹이 끝나면 외국 여행을 할 때 참고해야 되겠죠. 카드뮴은 전기도금, 축전지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뮴에 노출이 되면 피로, 두통, 구토, 설사 및 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종, 폐부종, 호흡곤란 이런 것을 유발하고요. 빈맥, 철분 감소로 빈혈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산소 공급 부족으로 청색증 이런 것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사실 가장 큰 문제로는 아주 유명한 공해병, 이타이병이라고 일본에서 유래한 그런 공해병이죠. 결국은 골연화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뼈는 단단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말랑말랑해지면은 기침 정도만을 해도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그만큼 아주 심각한 골연화증을 일으킵니다. 칼슘, 비타민 D 이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골연화증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인한테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어린이의 경우면 구루병, 꼽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카드뮴과 그 화합물은 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카드뮴 독성은 사람의 흡입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카드뮴에 오염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수은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되겠죠. 수은 증기를 흡입하면 신경계, 소화계, 면역계 및 폐, 신장 이런 곳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은의 무기염은 피부, 눈 및 위장관을 부식시키고 섭취 시 신장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궁과 어린 아이에게 위협이 되거든요. 특히 유기수은으로 유명한 것은 메틸수은인데요.
공해병이 미나마타 병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운동실조, 근육 약화, 청력, 시력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저하돼서 언어 손상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한 수은 중독으로 인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고요. 재활과 증상 완화로 대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량의 수은은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태아와 어린아이는 수은에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태아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모유 수유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유아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 그런 오염을 또 이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은에 아주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첫 임신 열흘 동안에 저용량의 메틸수은에 노출된 마우스가 성체 마우스의 뇌 기능이 손상된다 하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자, 이제 납에 대한 소개입니다. 납 독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체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림은 납 독성의 증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온몸에 도대체 납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 없죠.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유연 휘발유 그랬을 때 연이라고 하는 것은 납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 왔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그 때문에 납에 대한 오염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하는 것을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납성분이 없는 무연 휘발유로 다 대체가 되었죠. 또한 납이라고 하는 게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아마 납축전지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낮은 수준의 납에 노출이 돼도 영향을 크게 받아서 IQ가 저하한다든가 학습 부적응,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거든요. 중년층하고 노년층에는 납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요 혈압 상승 요거하고 함께 빈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납에 많이 노출되면 유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남성의 생식력 저하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납이 뼈와 연골의 세포 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골절 치유를 지연시키고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중금속에 대해서 그 폐해, 독성 이런 것들을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알고 나니까 뭐 어찌됐든 우리 몸에서 이런 중금속들을 제거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제거에 제일 많이 쓰이는 물질이 EDTA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EDTA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게 알죠? 게. 이 게가 집게를 이용해서 콱 물고 이렇게 빼나가듯이 마치 EDTA가 단단하게 중금속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중금속에 대응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KNL 기능의학TV는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건강을 위하는 그런 삶은 모든 사람의 다 희망 아니겠습니까? 건강과 관련한 유익하고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밑에 댓글 또는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